자, 진심으로 읽어준 시간이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칼 플레머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10가지 질문을 인터뷰하고 조사하고 한 것들을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종합한 한 권의 책이지요. 그 10개의 질문은 요런 질문입니다. 뭐 다 읽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런 질문을 올린 거야. 평생 살아오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뭐 9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당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30즈음에 보내면서 제가 뭘 배워야 할까요, 선생님?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면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에서 배운 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삶의 가치나 원칙이 있으면 들려주세요. 100년 해로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100년 해로는 뭐야? 100년을 함께 늙는다. 부부가 사랑하면서 평생을 함께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결혼하고 생활하면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됩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반드시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요?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당신의 인생에서 특별한 어떤 전환점이 있었다면, 그래서 삶의 궤도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꾼 어떤 사건은 뭐였나요? 그 다음에 건강에 관해 깨달은 교훈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던진 거야. 이런 질문을 그냥 한마디로 하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요? 자, 인생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요? 사실 이 질문을 이렇게 던진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왜? 적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시기마다의 그 결정들을 했고, 그 결정들을 해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신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고민들을 하잖냐. 예를 들어서 공자님이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지우학. 20에는 이립, 내 뜻을 이렇게 세웠다. 30이 이립인가? 그 다음에 40에는 불혹. 40이 되니까 미혹되는 유혹에 좀 강해졌다. 50이 되니까 지천명. 하늘이 나한테 명령한 어떤 미션들을 내가 깨달았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원인을 알았다. 60이 되니까 이순. 다른 사람의 말들이 귀에 잘 수용이 되더라. 내 귀가 순해졌다. 70이 되니까 종심소욕 불려구. 70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도리에서 예법에서 어긋나는 게 없더라. 이런 게 뭐야? 각 신년 단위로 공자님도 어떤 삶을 사셨고 너희가 그 나이 선생님이 이제 40대 중반인데 그러면 공자님이 유혹이 없어진다고 했으니 정말 그런가 보다. 내가 40세가 되니까 헛된 욕망들이 많이 잠잠해지더라. 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이제 50이 돼가니까 나는 그러면 지천명 하늘이 있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어떤
미션 같은 것들, 이 땅에 태어난 그 소명 같은 것들이 나한테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서서 이해하는 나이가 되겠구나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기별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경험하고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걸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된, 인생을 이해하게 된 노인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서 우리가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참고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책 제목이 뭐야?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이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나는 누구야? 할아버지, 할머니들. 당신은 누구야? 우리 같은 젊은이들, 혹은 너희 같은 학생들. 자, 선생님이 이 책을 읽고서 짤막한 서평을 써놨는데요.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전체 책 중에 요 한 구절을 가장 인상 깊게 읽어서 이렇게 발췌를 해놨습니다. 어떤 90세 할머니한테 이제 물어본 건데 이런 답을 했어. 결혼과 관련해서. 아무리 가물가물해도 이건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싸웠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라고 말이야. 싸웠다고 관계가 결단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으라는 거야. 이 젊은 놈들아, 니네들은 싸우면 관계가 끝났다고 하지. 한 번 싸우면 헤어졌다고 생각하지. 야, 그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서로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다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만나서 한 집에 사는 게 결혼이야. 뭐야? 니네가 원래 안 맞는 사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야. 맞을 수가 없어. 결혼은 잘 맞는 사람들끼리 한 게 아니야.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성별도 다르고, 그러니까 별의별 것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집에서 가족으로 사는 거니 안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야. 설령 종교나 고향이 같다 해도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사는 거지. 그러니 싸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래. 뭔 얘기야? 싸운다고 결단 내고 싸웠다고 이혼하는 거 아니라고. 뭐 어때? 고작 싸웠을 뿐인데 라고 쿨하게 받아들이래. 왜? 10분만 지나면 잊을 테니까. 나이가 들면 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니까? 뭐야? 망각이지. 잊으라는 거야. 선생님은 전체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이 구절이 진짜 나한테 지금의 이제 40대 중반이 된 선생님한테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잘 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요즘 사람들은 아, 싸웠어, 어쩌지 하며 세상 무너진 듯 군단 말이야. 싸운 건 싸운 거고 할 일은 해야지. 할 일은 뭐야? 그냥 살자는 거야. 우리 부부는 지금도 일주일에 2번은 싸워.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싶다면 싸워도 그게 대수냐는 식으로 넘어가야 해. 까짓거 상황이 나빠진다면 얼마나 나빠지겠어? 쏘 쿨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지. 오래전에 제자에게 선물 받은 자기계발서. 자기계발서는 이런 책의 유형을 자기계발서라고 하죠. 우리가 선생님이 주로 그 동서양의 고전을 주로 함께 읽고 있는데 좀 고리타분하긴 해도 뭐 데미안이라든지 뭐 다음 주에는 우리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노벨문학상 수상작을 읽을 거고요. 이런 고전들을 주로 읽는데 사실은 그것에 비해서 자기계발서는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책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중에 가장 뭐 적게 잡은 어떤 범주라면 범주야. 아마 이 책,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말고는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인간관계 어떻게 하면 좋게 인간관계 할까라고 하는 것 정도가 거의 유일할 거야. 선생님도 사실은 뭐 이렇게 좋아하는 책은 아닌데 어쨌든 선물 받은 책이고 잘 읽었어. 너희들과 함께. 이 책도 여는 보통의 자기계발서와 마찬가지로 뻔한 이야기가 많았다.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어떻게 사는 게 좋은 삶이야? 어떤 결혼해? 혹은 진로를 선택할 때는 이런 진로를 선택하는 게 좋아. 건강은 이렇게 관리하라 해라. 뭐 이런 것들을 써놨지요. 하지만 자기계발서를 읽는 목적이라는 게 원래부터 어른의 유익한 잔소리처럼 뻔히 아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 읽는 것이니 특별히 예상할 것도 없다.
자기계발서는 뭔가 대단한 지혜를 알기 위해서, 모르던 것을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나도 어느 정도 아는 얘기인데, 우리가 항상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교훈으로 갖고 살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마치 잔소리 하는 사람 옆에 붙이고 있듯이 읽고 있으면 구절구절 읽으면서 마음에, 아, 맞아. 나는 이것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네. 그런데 이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환기하면서 나 이런 사람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지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 읽으면서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 얘기했지만 이 노인을 나이 많다고 현자라고 이 책은 계속 현자들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반드시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건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거든. 뭐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시대가 너무 빠르게 흘러가면서 노인 계층들의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에서 법을 그 필터링이 돼서 일종의 그 필터 버블을 형성하면서 노년 계층들의 미디어와 이 젊은 세대의 미디어가 완전히 갈려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가치관이나 취향이나 이런 기호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져서 우리가 노년에 계신 노인분들한테 제대로 된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하지만 인생의 만년, 노년 시기에 도달한 분들의 생각이 옳든 그르든 나 역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책의 노인분들과 유사한 인생의 의미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왜? 우리는 다 인간이니까.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제 흰머리도 막 나고 체력도 좀 옛날 같지 않다고 느낄 때도 있고 그리고 생각도 약간 좀 꼰대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과거엔 더 유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 아, 내가 나이 들었나 보다. 심신이. 그러면 이분들이 만년에 도달한 좋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한 그 생각에 나도 도달하지 않을까? 너희들은 뭐 중학생들이니까 더 훨씬 더 한참 남은 이야기겠지. 그런데 장담컨대 너희도 노인이 되겠지. 그러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미리 그런 생각들을 한번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틀어 위의 인용문이 가장 인상적이다. 니체라는 독일의 철학자죠. 니체는 뭐라고 했냐면 기억만큼 망각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잊지 않으면 마치 뱃속에 음식물을 넣어놓고 배설하지 못한 것처럼 마치 변비증에 걸린 것처럼 소화 불량이 걸린 것처럼 그냥 과거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어서 그냥 과거 있는 그대로 살게 된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 할머니가 한 말처럼 내가 싸웠어. 싸울 때는 어때? 정말 죽자고 싸우지. 부부싸움도 마찬가지로 막 정말 이혼할 것처럼 싸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식하고 싸울 때도 막 정말 결단 날 것처럼 싸우잖아. 다시 보지 말자 이렇게. 형제 간에 싸울 때도 그러고 친구 간에 싸울 때 야 절교야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시간 지나면 좀 괜찮단 말이야 마음. 그런 점에서 어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아 망각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싸울 때 너무 험한 말 하고 뭐 이러지 말아야지 당연히. 너무 상처 주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도 한계를 가진 유한한 인간이다 보니까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기억이 선명하게 나오면 관계가 완전 단절될 거 아니야. 그런데 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한 것처럼 정말 니체의 말처럼 기억도 중요하지만 망각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 화해할 수 있지. 내가 너무 미운 마음에 고정돼 있으면 그러면 새롭게 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그 사람을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 나이덕 시인의 그 복숭아 나무
곁에서. 원래 멀리서 바라봤을 때 사람이 앉지 못할 있구나라고 해서 곁으로 가고 싶지 않은 복숭아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복숭아 나무에 흰 빛깔과 붉은색 빛깔의 꽃만이 아니라 수만의 빛깔을 피워내느라 얘가 이렇게 그늘진 것처럼 보였구나라고 이해하는, 그래서 멀리로만 지나다녔던 그 복숭아 그늘 밑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듣는 시거든. 그 복숭아는 똑같지. 그런데 내가 생각한 그 복숭아에 대한 기억을 희석시켜서 망각하면서 새롭게 그 복숭아 나무를 보는 그런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 복숭아 나무 같은 사람에 대한 얘기겠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고정관념을 가졌던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망각이 우리를 그 사람과 새로운 관계 형성과 새로운 관점으로 더 나은 관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했어. 그래서 니츠가 말한 기억만큼이나 망각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저게 딱 어울리는 어, 이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스토아파 철학자인 세네카, 어, 뭐 네로 황제의 그 키케로랑 헷갈린다. 그러니까 아무튼 로마 시대의 현자인데 노년에 대하여, 뭐 다른 번역서로는 뭐 늙는 것에 대하여라는 번역서도 있는데 늙음을 예찬하고 뭐 이런 책이야. 선생님도 되게 의미 있게 읽은 책인데 기회가 되면 참고하기 바랍니다. 세네카 역시도 노년기가 돼서 되게 좋다는 거야. 젊은 시기에는 내가 너무 큰 욕망과 그 욕망에 휘달리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 노년이 되니까 신체적으로나 뭐 심리적으로나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을 꿈꾸고 많은 것을 열망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돼서 편안한 몸과 마음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늙는다는 게 비단 다 나쁜 것은 아니구나. 늙는 것도 괜찮은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곳곳에 이런 노년기에 대한 예찬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우리가 사실 이 시대가 신상품과 젊은 몸을 숭상하고, 늙은 것은 마치 구시대, 구식의 어떤 것이 돼버리고, 약간 소멸하고 마치 장애를 가진 것처럼 인식하는 좀 태도가 있는데, 굳이 그럴 이유는 없다. 그리고 그 선생님도 평소에 망각을 적으로 삼아 기억을 붙들려는 학생들, 너희 공부하는 게 그런 거잖아. 계속해서 망각과 싸우는 거지. 계속 기억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기억을 강조하고 어떻게 하면 기억시킬까를 막 연구하는 선생님으로서 이 책을 읽으면서 기억보다 망각이 중요하다는 거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망각은 은총이고 내가 변신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유연한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망각 되게 중요하지 기억만큼이나 잔이 비워져야 내가 망각해서 내가 갖고 있던 기존의 관념들이 좀 사라져야 새로운 관념이 담기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변신하고 새로운 창조의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나머지는 이 책의 본문들을 어, 구석구석에 선생님이 좀 메모를 하면서 읽은 것들을 어, 좀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인데요. 정직하면 당당하다라고 하는 것, 이 당당한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맹자의 군자, 삼락. 군자는 훌륭한 사람을 군자라고 하는데, 군자에게는 세 가지의 기쁨이 있대. 첫 번째가 부모, 형제가 무고한 것. 부모님과 형제들이 별일 없이 잘 지내시는 것.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 땅을 굽어봐서 부끄럼 없는 삶.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도 뭐라고 하냐. 하늘을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지?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은 세 가지가 기쁜데 하나는 부모 형제가 무고하고 하나는 정직해서 당당한 마음 갖고 있는 게 두 번째 기쁨이래. 맹자께서도 그랬어. 세 번째가 천하 영재를 교육함. 이건 뭐야? 선생님의 기쁨이지. 선생님은 군자는 되지 못하고 소인배지만 너희 같은 똑똑한 학생들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천하 영재를 교육하는 것이 이 군자의 즐거움이래. 어, 거기서 이 정직하면 당당하다, 정직하면 행복하다, 정직하면 즐겁다. 우리가 음, 내가 남을 속이고 있고, 내가 자신을 속이고 있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런 것만큼 되게 불편한 마음. 왜? 나는 가짜로서 남들 앞에 서 있다면 나는 그것이 남들이 칭찬하는 소리, 내 가짜를 칭찬하는 소리에 정말 더 마음이 힘들겠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 나이가 많으신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정직함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체득하신 분들이 몸으로 이렇게 얻게 된 분들이 아까 나이 먹는 거 괜찮다라고 하는 거 논의에 대하여는 잠깐 소개를 했고요. 자, 이 구절도 되게 재밌는데 살아있는 동안 죽음은 없다. 이 18번째 챕터에서 노인분들이 되면 너희들은 지금 뭐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진 않을 거 아니야. 뭐 옛말에 뭐 가는데 순서 없다라고 하지만 대체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먼저 가시지. 그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나이 많으신 이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겠다. 죽음을 두려워하겠다. 왜? 죽음에 임박했다고 생각하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얼마나 걱정될까. 죽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할 것 같은데 어, 막상 물어보니까 뭐 공포 관리를 잘 하신다는 거잖아. 그 중에 살아있는 동안 죽음은 없다라고 하는 구절로 이제 그 키워드를 잡았는데 어, 우리 쾌락이라고 하는 책을 쓴 고대 그 에피크로스 선생님은 이 에피크로스라는 철학자가 이 고대 그 헬레니즘 이 그리스의 철학자인데 이 에피크로스의 쾌락이라는 책은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기회가 되면 정말 꼭 읽어보기 바라는 책인데 선생님은 이 뭐 많은 철학자들을 좋아하고 철학자들의 생각을 살피고 하지만 특히 정말 애착이 많이 가는 철학자가 바로 이 쾌락주의 철학자 에피크로스인데 에피크로스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같은 얘기야.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다. 되게 황당한 말이지. 인간이니까 죽는데, 그지? 안 죽으면 신이지. 왜 그러냐면 살아 있어야 인간이고 죽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 살아있는 동안 죽음은 없다. 야, 이거 당연한 얘기는 왜 해?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준혁아? 박준혁? 박준혁 네, 군? 네, 응. 준혁이는 태어나기 전에 뭐였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뭐였지? 그러니까 누구나 내가 태어난다는 거는 삶을 시작하는 것부터 인간이잖아. 그럼 태어나기 전에는 무생물의 그냥 원소들이었지. 그지? 그러면 우리는 죽는다는 것은 뭐야? 다시 무생물의 원소로 돌아가는 거야. 그 경희대학교에 김상욱 교수라고 하는 뭐 우리나라
뭐 제일 유명한 과학자,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는 김상욱 교수의 하늘과 우리 같이 읽은 책인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이라는 과학책이야. 그런데 이 책에서 되게 재밌는 인상 깊었던 구절은 우주에서 죽음은 훨씬 자연스러운 거래.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대부분은 거의 99.99%는 다 죽어 있는 거야. 그런데 지구라고 하는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태양에 아주 먼지만큼도 안 되는 지구라는 행성에, 이 지구라는 행성만 보더라도 지금 돌이나 산이나 물이나 다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 무생물이잖아. 지구만 봐도 무생물이 훨씬 많단 말이야. 생물보다. 그런데 고작 우리가 길어봐야 100년, 120년 대에는, 아무리 길어도 120년 대에는 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지. 그러니 김사욱 교수의 생각이든 에피쿠로스 철학자의 생각이든 우리 인생의 이 100년 남짓된 시기는 사실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오히려 죽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보편적인 우주의 현상이고 또 내가 지금 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내 죽음을 두려워한다든지 내가 내 죽음에 대해서 막막하게 느낀다는 것 자체는 뭐야? 삶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고 실제 내가 죽음을 맞이해서 죽음의 영역으로 간다면 그것은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어떤 그 모든 것도 마치 무생물이 바위가 죽음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듯이 또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어느 것도 아니었듯이 원래 상태로 당연한 것으로 보편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일일 뿐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유한한 삶을 제대로 살아라. 죽음 이후의 명성이라든지 죽음 이후에 어떤 대단한 뭘 하려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삶, 맛있는 거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함께 즐거운 곳에 즐거운 시간 보내는 이 살아있는 동안의 삶을 그 죽음 이후를 상상해가지고 희생시키지 마라. 이런 얘기가 에피쿠로스의 쾌락이라는 책에 나오고요. 김상욱 교수의 과학책에도 나오는 공통의 진리지. 또 선생님이 죽음에 대하여라고 하는 장 켈레비치라고 하는 장 켈레비치라고 하는 죽음에 대하여 이 책도 되게 의미 있게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죽음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1인칭, 2인칭, 3인칭의 죽음, 나의 죽음, 너의 죽음, 그들의 죽음. 장 켈레비치는 죽음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나의 죽음이 있어. 나의 죽음은 에피크로스가 얘기하는 것, 혹은 김사옥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큰 일이 아니라는 거야. 왜? 살아있을 때는 나에게 죽음이 없고, 죽음이 찾아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인지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무생물이 될 거니까,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인지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의미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또, 그들의 죽음. 오늘도 사실은 선생님이 뉴스를 보면서 그 경북 지역의 화재 사고로 이게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서 아이고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네 안타까워하지만 그렇다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슬퍼하거나 내일을 못하거나 하지는 않지. 왜? 그 사람들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그들의 죽음이지 너의 죽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괴롭힌다면 그 죽음은 너의 죽음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때문이다. 그 죽음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다면
나한테 소중한 존재와 영영 이별하는 것에 대한 아픔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장켈레비치의 생각도 죽음과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상기해 볼 만한 어,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책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대. 또 너무 그 죽음이 두려우면 종교 같은 것들을 가져봐도 괜찮대.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선생님은 뭐 이렇게 종교가 없는데 무신론자인데 죽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내가 느껴지고 공포스럽다면 뭐 요단강 건너가서 돌아가신 분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 내가 너무 헤어진 존재와 다시 만나기 어렵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면 그럴 수 있지. 우리 월명사라고 하는 신라 때 스님이 자신의 어린 누이가 너무 빨리 죽어서 안타까워하면서 제 막매가라는 노래를 짓는데 죽은 누이 제사 지내는 노래. 생사의 길이 여기 있다는 것에 나는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리저리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한 가지, 한 부모한테 낳는데도 가는 건 모르는 허무한 것이구나, 죽음이. 그런데 뭐래? 아, 미타찰, 서방정토 극락세상에서 다시 만날라. 재회할 거야. 도 닦아서 열심히 너 만날 때까지 기다릴게. 이런 마음도 뭐, 정 죽음이 고통스럽고 누군가의 죽음 때문에 내 사랑하는 존재, 2인칭의 죽음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면 이런 종교의 힘을 종교적 이데올로기나 종교의 어떤 신화적 이런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다고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맞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괴로우면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나야지. 이렇게.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뭐 이런 거.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이거는 정말 요즘은 좀 아닌데 선생님도 30대쯤 됐을 때 정말 많이 느낀 거예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어, 장래희망이 이렇게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필리핀에 무인도는 아니고 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 원주민 그 섬에서 한 20일 정도를 봉사를 하면서 살아본 경험이 있었고, 이때. 그러면서, 완전히 선생님의 가치관이 바뀌었어. 그래서, 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야, 빨리 공부해서 대학 가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그 전까지 뭐, 좀, 뭐, 부모님 속썩인 거에 언제나 속썩였지만, 뭐 그런 것도 조금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리기도 하고, 뭐 이런 계기가 됐거든. 그리고 뭐 대학교 때 그 뭐 친구들과 함께 지리산을 이렇게 관통해서 종주를 한 등산 뭐 아주 고생스러운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농촌에서 뭐 이제 2주 3주 정도 매 여름방학 때마다 농촌에서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농촌 활동을 한 고등학교 뭐 대학교 1, 2학년 때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군대 이제 입대를 앞두고 선생님 형인 안영애고 이은구 선생님하고 둘이 중국으로 배낭 메고 고생하면서 다녔던 경험이라든지 그 뭐 군대 전역하고 나서 실크로드가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뭐 한 달 정도를 또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다양한 그 삶의 다른 모습들을 봤다든지 나중에 뭐 이렇게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나라들 또 국내 여행을 하면서 선생님이 정말 그 제자들이나 후배들한테 이 얘기는 정말 많이 한 것 같아. 지금 당장 떠나라 이거. 왜? 선생님도 나는 늘 언제나 떠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그냥 배낭 메고 어디든지 가고 이렇게 하는 좀 특히 이제 오지나 이렇게 고생하는 여행들을 주로 많이 이렇게 경험해 본 선생님이어서 언제든지 이렇게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30살이 되면서 가정을 꾸리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또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가잖아. 뭐 지금은 벌써 이제 많이 컸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서 야, 이게 진짜 무조건 떠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관광지나 휴양지나 이렇게 편안한 곳은 갈 수 있지만 진짜 오지에 가가지고 원주민들과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서 같이 살고 실크로드의 그 진짜 뭐 사막을 여행하고 이런 것들은 진짜 힘들겠구나. 체력이 안 따라주기도 하고 또 돈 벌려니까 일정이 안 따라주기도 하고 함부로 또 가족 냅두고 또 떠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진짜 너희들한테도 이 책에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 말은 선생님이 되게 공감하면서 꼭 해주고 싶어. 지금 당장 떠나라. 떠날 수 있으면. 특히 너희가 이제 가족여행 같은 거 하는데 야, 얼마나 좋냐. 니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이제 엄마 아빠 잘 안 따라다니고 한다는데 잘 생각해봐. 니네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 나중에 자기가 돈 벌어서 가려면 엄청 힘들고 한데,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잠자리 다 마련해서 어디 가자라고 하는데, 야, 이게 기회다.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엄마 아빠가 어디 가자고 하면 잘 따라다니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거나 그러면 배낭 메고, 세계가 넓고, 어, 좀 위험하지만 않은 정도에서, 어, 이 세계에 나이 들어서 편안하고 좋은 데 가는 것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거 돈 많이 있으면. 그런데 이렇게 오지를 간다든지 전혀 이게 그 좀 힘든 경험들을 몸소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쉽지 않으니까 정말 기회가 있을 때 그냥 배낭 메고 떠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인생의 약간 선배로서 너희들한테도 권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정말 추천해보고 싶은 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선생님 그 지인이야. 선생님이 직접 가르친 제자는 아닌데 선생님 제자들의 친구야. 그래서 한 번은 이 박웅이라는 작가가 선생님하고 대화를 좀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학원에 선생님하고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만나가지고 실제 대화를 나눈 그 작가인데 지금은 어, 한예종 우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에 영화 감독을 하려고 하나 아마 연출을 하려고 하나 그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예술 천재들만 다닌다는 박정민 배우, 뭐 김고은 배우 이런 그 배우들이 졸업한 학교지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 거기를 졸업하고 지금은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선생님이 만났을 때는 아마 한예종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어, 안양에 있는 신성고 3학년 때 수능을 엄마한테 안 본다고 하고 수능 보고 나 대학 가면 어 그냥 뻔한 삶 살 것 같으니까 나 수능 보는 대신에 그냥 세계 일주하고 올게요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 한 1년 정도를 정말 호주에 가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알바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리고 이 알바해서 돈 벌고 이 돈을 가지고 정말 세계를 한 바퀴 돌아오는 그 여행기를 쓴 책이야. 수능 대신 세계 일주란 책은 그 선생님 블로그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지금 이런 그 서평도 올려 있는데 이 책도 괜찮은 책이고 뭐 정말 이렇게 진짜 수능 시험을 안 보고 세계로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용기와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 대단한 부모님 이런 조건들이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남들 엄청 공부 열심히 하고 목숨 걸고 공부하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선생님도 완전히 그냥 공부하고 상관없이 원주민들 진짜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서 한 달 뭐 이렇게 가까이를 살아본 경험은 선생님 평생에 내 인생관을 형성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된 경험이거든. 어, 이 책을 혹시 우리 이렇게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사서 봐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걱정 그만해라. 걱정하지 말고 대안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뭐, 맞는 말이지요.
자, 황금률.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너가 대접받고자 하거든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남한테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공자님이 논어에서 그 증자가 제자인 증자가 공자님한테 제가 선생님 저한테 한 가지 교훈을 주세요. 제가 똑똑하지 못해서 선생님 말씀하신 거 다 실천 못하지만 그래도 한 글자만 저한테 주신다면 그 한 글자는 정말 제가 열심히 한번 따라 볼게요. 그랬더니 그래 좋다. 서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용서하다 할 때 서. 이 서는 뭡니까? 라고 했더니 기소불욕이면 물시 어인하라. 네가 불욕하는 것, 네가 하고자 하지 않는 네가 욕망하지 아니한 것을 남한테 제발 시키지 말라고. 너 하기 싫은 거 남한테 시키지 마. 그거 하나만 해. 이 서라고 하는 글자가 같을 여자의 마음, 심자에 합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 남한테 용서하는 마음, 남을 관용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라. 그건 뭐야? 역지사지 하라는 거지. 너가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아는 게 있잖아. 그러면 남한테 절대 시키지 마. 공자님이 사랑하는 수제자한테 한 가지만 가르쳐 줬다고 했을 때 기소부력이면 물시어이나. 네 하기 싫은 건 남 시키지 마. 예수님 뭐라고 했다고? 황금률. 황금의 율법이야. 제일 중요한 율법. 뭐, 너 대접받고 싶지? 너 남한테 어떻게 대접받고 싶으면 너 남한테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뭐라는 거야? 내로남불이라는 거지. 자기가 한 것은 로맨스라고 생각하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는 그렇게 다 해놓고서 남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지가 하고 싶지도 않은 것, 남한테 강요하는 것, 이런 거. 그것만 안 하면 인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맹자한테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인자한 마음이지. 또 영어로는 컴패션인데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파토스, 감정이고 컴이라고 하는 같다는 거잖아. 뭐야? 공감이지, 공감. 그 라틴어의 파티하고 컴의 합성어래. 그러니까 남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남의 기쁨과 슬픔과 희로애락, 애호를 함께 느끼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역지사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거는 노인층들, 노년층들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윤리의 그 기반은 뭐야? 기소불욕이면 물시어인하라. 측은지심을 가져라. 컴패션. 내로남불하지 마라. 역지사지해라. 상대와 공감하라.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윤리의 가장 근간은 뭐야? 내 마음과 남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 내가 하기 싫은 건 남 시키지 말고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들한테도 똑같이 해줘야 돼. 어, 자, 요것도 정말 되게 중요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빠른 속도로 해봅시다. 기회가 너한테 뭐라고 물어본대. 그러면 무조건 예스 하라는 거예요. 아까 떠날 수 있을 때 무조건 떠나고 비슷한 거지. 그 여행의 기회가 오면 예스 하고 가라는 거야. 머뭇거리지 말고. 선생님이 되게 재밌는 그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데 이 사람은 카이로스야. 시간의 신이야. 근데 카이로스적 시간은 기회, 찬스와 상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앞머리는 장발이고 뒷머리는
슬프게도 탈모야. 대머리야. 머머리야. 이 그림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야. 준혁아, 박준혁, 네, 네. 기회의 신은 앞머리가 장발이고 뒷머리가 탈모인 이유는 뭘까? 스타일? 탈모? 잘 모르겠습니다. 기회는 앞에서만 잡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준혁아? 아, 기회는 앞에서만 잡을 수 있다. 카이로스 저 기회의 신, 시간의 신인데 앞머리는 장발이고 뒷머리는 탈모인 이유가 뭐야? 기회는 앞에서만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앞에서만 잡을 수 있다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기회는 뒤에서 잡을 수 없다. 따라서 어떻게 해라? 따라서 앞에서 잡아라. 에라이씨. 따라서 기회가 오면 그 내 앞으로 기회의 신이 지나갈 때 앞통수는 잡을 수 있는데 뒤통수는 안 잡힌다고.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싶으면 꽉 잡으란 얘기야. 우리 그 미팅이 있는데 요즘 그 선생님 유튜브 보다 보니까 어떤 1대 50의 1대 다수의 그 이거야. 야, 1대 다의 미팅이 있어. 어떤 거냐면 한 명이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아이고 남자든 여자든 한 명이 있는데 여기 여자라면 여기에 몇 명이 있는지 몰라. 몇 명이 있는지 모르지만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여자와 만나볼 수 있어. A, B, C, D. A 여자가 마음에 들어. 하지만 남자는 A 여자가 마음에 들더라도 뒤에 더 괜찮은 여자가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B를 또 만나. B를 또 만나서 또 얘기해. 그러다가 B가 마음에 들어. 그렇지만 뒤에 C, D, E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여자가 있을 것 같아서 자꾸만 많은 여자들을 만나보다가 결국에 끝나버려. 유튜브에 보면 1대다 미팅이라든지 뭐 이런 그 컨텐츠들이 있는데 선생님도 그 컨텐츠 하나를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 이게 뭐야? 나한테 이 기회가 계속해서 다시 찾아올 것이다.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상상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바로 여기 지금 찾아온 카이로스의 앞머리를 못 붙잡게 되는 거야. 그러고서 나중에 뒤통수를 잡으려고 해도 어때? 카이로스 기회의 신은 뒤통수가 돼버려서 안 잡힌다는 거야. 이 굉장히 희화화된 우스꽝스러운 표정의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 신의 헤어스타일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우리한테 주는 선물 같은 단어라고 생각해. 다 괜찮다. 다 괜찮다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평생을 살고서 80세, 90세가 되시더니 후배들인 우리들한테, 젊은이들한테 한마디를 알려준대. 그게 뭐래? 괜찮다고. 선생님 약간 감동적이었어, 이 부분. 다 괜찮대. 선생님은, 어, 이 서정주 시인의, 물론 이 서정주 시인이 대표적인 친일파여서 좀 깝깝하긴 한데, 서정주 시인의 이 시를 되게 좋아해. 내리는 눈발 속에서는. 이렇게 눈이 내리는 풍경인데, 눈 내리는 눈발 속에서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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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눈이 어떻게 내리냐면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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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이렇게 내린대. 저 시인의 귀에는 한없이 겨울에 내리는 눈이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이런 소리를 내면 안 돼.
수부르기 내려오는 눈발 속에서는 까투리 메추레기 새끼들도 이 꿩이 새끼들도 깃들여 오는 소리.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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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포근히 내려오는 눈발 속에서는 낯이 붉은 처녀 아이들도 깃들어 오는 소리. 웃고 울고 수그리고 새파란이 얼어서 운명들이 모두 다 안기어드는 소리. 큰 놈에게는 큰 눈물 자국, 작은 놈에게는 작은 웃음 흔적. 큰 이 얘기, 작은 이 얘기들이 오부르기 도란거리며 안기어오는 소리.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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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끊임없이 내리는 눈발 속에서는 산도, 청산도 안기어드는 소리. 어, 우리들은 인생의 희로애락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지금도 그렇잖아. 너희도 힘들잖아, 사실은. 공부하느라 힘들고, 지금 밤에 읽고 싶지 않은 책 강제로 읽혀가지고 선생님하고 강제로 이 밤에 잠도 못 자고 있는 것도 힘들지. 그런데 그런 시련, 고통, 이런 거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나온 거잖아.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한테 뭐래? 다 괜찮대. 서정주 시인도 정말 본인도 친일도 하고 친일했다고 욕도 먹고 뭐 별의별 그 경험들을 다 하고 얻은 결론은 뭐야? 괜찮다는 거야. 울어도 괜찮고 웃어도 괜찮다고. 인생은 그냥 괜찮다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다음 시간 소개를 하고 광고를 하고 이제 할 텐데요. 4월 3일이 제주 4.3이야. 제주 4.3은 이승만 정권이 어, 제주도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이야. 5.18 광주에서 12.12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들이 자신들의 정당성 없음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단 말이야. 학살했단 말이야.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계엄군을 투입해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계엄 이슈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참 이상한 시대지만, 한강 작가가 작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타면서, 우리 문학이 세계적 수준에서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줬고, 너무나 기쁜 일이었어. 특히 선생님도 이제 글을 읽고, 뭐, 글을 쓰려고 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자부심이 들어서 함께 기뻤어. 자랑스러웠어. 그런데 이 작별하지 않는다는 5.18 광주와 제주 4.3의 문제를 경험하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잘 드러낸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제주 뭐 4월 3일에 제주 4.3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어, 대통령이 특수부대, 공수부대들을 이용해서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던 사건을 불과 몇 달 전에 겪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계엄이 계속, 어, 의도한 대로 국회가 해산돼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다 어디에 잡혀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계엄이 있다면 이런 자유로운 날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을 것이고 좀 끔찍하지.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4월 달에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4월은 너무 아름답거든.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선생님도 되게 좋았는데 이렇게 이제 3월 지나 4월 되면 4월은 너무 아름다운 달인데 우리한테나 세계적으로나 슬픈 일들이 너무 많지. 비극들이. 제주 4.3이 뭐 대표적이지.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또 작년에 한강의 역사적인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것과 연계해서 의미 있게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그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절반 정도 읽으면 돼. 그래서 다음 주에 배경 지식을 위주로 좀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 4월 9일에는 전체 한강 작가의 작품의 줄거리라든지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고미숙 작가의 그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공간이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이야. 이 책은 어, 조선 영조 정조 시대에
실학자인 연안 박지원이 어, 청나라 연경 베이징을 사신으로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을 쓴 기행문인 열하일기라는 것에 대해서 고미숙이라는 고전 평론가가 해석한 책이고 이게 벌써 23년, 뭐 25년 뭐 이렇게 된 오래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야말로 열하일기를 우리한테 되게 쉽고 재밌게 그 의미들을 곱씹어 볼 수 있게 하는 책이고 물론 열하일기 원문을 사실 같이 읽고 싶지만 그거는 이제 학생들 수준에는 너무 어려울 수 있어서 이 고미숙의 해설서를 바탕으로 열하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눠볼 생각입니다. 한가히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고 그 다음에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공간 이 두 권의 책을 4월 달에 구매를 하든 도서관에서 대출을 하든 해서 열심히 읽고 어, 또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밤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요. 굿나잇입니다. 잘 자라, 얘들아. 빠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그래,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짜이젠.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안녕. 계세요. 안녕. 문희준도 안녕이다.